제22대 총선을 위한 두 거대 정당의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54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것을 목표로 공천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전망입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당이 모든 지역구에 공천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한 것 같지만 16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고질적인 지역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253개 지역이 꼼수로 하나가 늘었어요. 네. 비례대표가 하나 줄고 사실 이거 우리 정치권이 정말 국민적으로 좀 지탄받아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나 뭐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니까요. 254개 지역 전 지역을 공천한다는 게 16년 만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거나 하면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가 네, 잘하면 10% 넘고 아니면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15%를 넘어야 선거 비용 보전이라도 받는데 이거는 뭐 뻔한 거잖아요. 당선은커녕 선거 비용 보전도 받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출마를 해야 된다면 그만한 부담을 안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전 지역 채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굉장히 의지를 강하게 세웠어요. 우선 기탁금 1,500만 원씩 호남 지역 출마자들한테는 전원 지원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15% 넘겨보자. 그리고 잘하면 한두 자리 또는 세 자리까지도 우리가 당선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네. 지금 중앙당의 의지가 호남 지역의 후보자들 출마로 이어져서 다른 지역은 원래 다 출마를 했던 지역들이니까요. 그래서 254개 전 지역 출마가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여야를 떠나서요. 한국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진정으로 전국 정당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한석씩은 좀 얻자 해서 호남 세석 얘기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답을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이 지금 10%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론 후보가 전혀 이제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안 됐던 적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후보도 당선이 된 적도 있었고요. 뭐 그때도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거지만 자전거 타면서 선거운동하고 노인정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서 그 머슴론이 호남 지역에서도 먹히는구나 이런 걸 저도 그 당시에 보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때랑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좀 분산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좀 무당층이 늘어났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당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쏠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로 잡았던 세석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계속 서진 전략을 취했잖아요. 일종의 이제 지역구도를 깬다고 하는 전략도 있고 또 서진 전략을 취했을 경우에 수도권 호남 출향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을 같이 썼는데 민주당도 앞으로는 좀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동진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TK 지역도 역시 또 호남하고 국민의힘 입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안동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는 좀 전략을 제대로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지역구도를 깨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좀 수립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3월 그 하순까지만 공천을 하면 등록이 되니까 저는 지금부터라도 더불어민주당도 전 지역에 후보를 낸다는 것을 진짜 현실적인 목표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 지역 후보를 낸다는 건 어떤 뜻도 있냐 하면요. 네. 지금 투표가 지역구 한 표하고 정당 한 표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보가 출전을 안 하면 아예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 정당은 굳이 찾아서 또 찍겠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자신은 당선은 어렵다 하더라도 당을 위해서 정말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나가서
하면 그만큼의 그 정당 득표가 가능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점이 있고 저는 호남 지역에서 뭐 국민의힘이 세석을 희망 목표로 제시했는데 저는 이게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개인 경쟁력으로 보더라도 저는 이정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천 파동을 지금 겪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 곳곳에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그 당 네. 후보들이나 또는 무소속 후보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야 무소속이죠. 지금 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는 영광 한평 지역도 지금 이석형 전 군수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야권표 분열이 심각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팽팽하게. 그러니까 조금 가져가는 걸로는 뒤집기가 어렵지만 이를테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새로운 미래 후보가 이를테면 반반씩 가져가는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그야말로 어부지리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하면 이건 지역 사정을 다 살펴봐야 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세석을 희망 목표로 제시한 것은 아주 터무니없는 얼토당토하는 이런 건 아니다.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예. 근데 뭐 지역 내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정당도 생겨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천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의원들도 있으니까요. 후보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뭐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국민의힘 공천에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26명 공천했을 때까지 뭐 한 언론이 분석한 걸 보니까 정가를 갖고 있는 후보들이 너무 많아요. 7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뭐 정가 9범도 있고 4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얻은 뭐 그런 정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호남 쪽의 인사들은 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그렇지만 지금 비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은 호남 쪽 인사는 비례 쪽으로 빼고 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인사들을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공천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뭐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성남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 얘기로 넘어갈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성남을 가서 이재명 대표의 서울 리스크를 좀 많이 부각시켰어요.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지만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 가느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가 한 달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양당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선거 초반에 수도권에서 기세를 올리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에 국민의힘 경우에는 현역이 아니라 정치 신인들을 공천을 했거든요. 원외 인사들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선거가 처음인 후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당대표가 직접 가서 초기에 분위기를 좀 띄우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을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충청권이나 또는 영남권에도 당선 가능한 안전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낙동강 같은 혼전하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새를 모으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올 거예요. 여기가 최대 승부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교적 그 전체 그림을 가지고 수순을 잘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의 그 일정을 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좀 뭐 예전부터 선거의 ABC로 얘기가 되는 게 후보 동선을 보면은 전략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 일단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이 조금 열세였었잖아요. 지난번 총선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거의 참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 지역이 좀 열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수원을 축으로 해서
경기 서부 쪽, 서남부 쪽으로 용인이나 이런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의석을 찾아오는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분당은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병욱 의원이나 이광재 전 의원도 그렇지만 나름의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분당이 지금 박빙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그래서 좀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모든 지역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다니더라도 나름의 어떤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평 그 강상면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또 천안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그 의혹 무마 이 문제 때문에 신범철 후보가 지금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천안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천안에 가서 직접 제기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국정 실정을 부각시키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또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는 뭐 이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있어서 안 될 폭행 협박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도 있었고 배현진 의원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원희룡 후보와 함께 다니는 이천수 씨 국가대표였던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이천수 그 후원 회장 네. 이 굉장히 새로운 이 어떤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동안 정치권의 후원 회장 그러면 이 나이가 좀 있고 네. 사회적인 경력도 좀 화려한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실제로는 그냥 이름 걸고 뒤에서 후원하지 앞에서 나서지 않았어요. 전 정치인들이 많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천수 선수는 원희룡 후보보다도 10살 이상 젊잖아요. 그런데 후원회장을 맡고 그리고 원희룡 후보와 거의 똑같이 지금 유세를 같이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델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천수 회장이 보이는 저 모델을 후보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부터 당장 후원 회장의 그런 역할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천수 회장을 롤 모델로 하는 다른 후원 회장들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선거 때 후보에 대한 공격은 선거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후원회장에 대한 공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회장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고 선거를 치렀는데 비해서 이번에는 이천수 후원회장이 상당히 초반부터 부각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찰이 신원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곧 드러날 텐데 어쨌든 원희룡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공격을 했어요. 아침에는 직접 폭행을 했고 저녁에는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드릴을 이 손에 손가락을 걸고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협박을 했거든요. 이 협박의 내용도 가족들을 거론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범죄 그리고 굉장히 좀 사악하다고 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벌어진 겁니다. 저는 뭐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뭐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전 초반입니다, 지금. 선거전 초반에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통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정부가 선거 관리 책임이 있어요. 선거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국민적 축제로 마무리되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정부한테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정부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두 갈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방송에서 많은 분석들을 하기도 했었고 또 진영 간 갈등이 이런 이제 결과를 낳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전국의 후보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경찰력이 거기에다 동원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 어떻게 경호 경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 스스로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호 경비에 관한 문제, 경찰, 행정안전부, 선거를 이제 주관하는 부서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이 어딘가 모르게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1년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 보니까 또 원인은 여러 가지로 뭐 분석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유권자 스스로도 이런 문제를 뭐 화가 나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다 시스템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한테도 굉장히 큰 어떤 사회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 문제라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 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혁신과 통합, 그래서 공천혁명을 이뤘다라고 민주당이 이번 공천에 대한 자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은 이 평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일단 그동안의 민주당은 약간 위축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왜냐하면 초기에 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도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측면도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위원장이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선거 공천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좀 억울했던 측면도 있었을 거고 또 항변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공천이 괜찮았다. 이걸 홍보도 할 겸 또 항변도 할 겸 네. 겸사겸사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전체적인 어떤 물갈이 수준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물갈이가 더 많이 된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선 이상 의원들이 한 10명 중 7명 정도는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교체율도 예전에는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교체율이 60%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40%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공천에서는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그동안의 정치 불신을 낳았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정치 개혁이든 공천 혁명이든 어떤 얘기든 간에 좀 변화했다고 하는 점을 좀 강조하는 그런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선거 때마다 이제 인물 교체를 해왔어요. 뭐 인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선거를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물 교체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물 교체 당하는 사람이 최소한 공감하거나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하라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공천 관리를 잘 하라고 공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가 아니라 당 밖의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많은 공천을 결과적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공관위원장이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정말 본발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전문가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교체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사람으로 교체했냐는 거예요. 많은 중진 의원들과 현역 의원들이 이제 교체 당했는데 네. 그럼 그 자리에 정말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그 사람보다도 더 국민적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공천을 받아서 나갔느냐에 대해서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도 투명하지 못했고 절차도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도 보니까 교체당한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데 공관위원장은 훌륭한 공천했다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지만 저는 이명박 위원장의 자평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점차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연결된 거죠. 서대문갑 경선 후보가 번복되면서 이 후보 역시도 이거 시스템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미리 네. 안희정 충남지사 관련해서 2차 가해를 했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면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정하는데 네. 그걸 미리 그걸 걸러내지 못했느냐 이런 아하. 비판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문제 제기가 일단은 있고 난 다음에 여성 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있고 난 다음에 예전 같으면은 시간을 질질 끄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공천하는 민주당의 모습이었으면, 근데 지금은 바로 하루 만에 후보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평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후 사후 대처의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정진상 전 실장과 관련해서 변호인을 일부러 교체했다. 이런 이제 뭐 문제 제기도 있는 모양인데요. 그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랬을 것 같으면은 미리 오디션 할 때 그냥 아예 뽑아버렸지. 삼자 경선인데 뭐 큰 부담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배제했다가 문제된 인사가 있다 그래야죠. 또 교체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그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 변호사를 공천하려고 작심했다고 하는 것하고는 좀 애초부터 좀 다른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딱 이제 국민의힘 공천 얘기에 대해서 할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를 그건 없는 거라 그러면 뭐 반론 차원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나 언론이 한번 평가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했던 언론의 평가는 국민의힘도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이 되거나 단수 공천을 먼저 받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몇 명씩 돼서 그 집계가 잘 안 돼서 그랬을 뿐이지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다 대부분 살아 돌아오더라. 그리고 이른바 이제 나경원 연판장이라고 불렸던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초재선들이 그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은 다 거의 다 살아남았더라.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역 컷오프가 없는 상황이었다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결국 국회에서 무산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대거 컷오프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민주당이 잘했다고 말하기에 강변하고 싶은 말씀은 그 생각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어려웠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두 당을 뭐 언론에서는 이제 비교해서 평가도 하지만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비교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공천 관련해서는 네. 2인 경선도 있고 3인 경선도 있고 4인 경선도 있고 5인 경선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된 사람이 지금 뒤늦게 논란이 되면 그 사람 빼고 나머지 두 사람으로 경선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랬으면 별로 그 논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굳이 애초에 없었던 사람을 그것도 이 정진상 씨의 변호인을 다시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 집어넣으려고 저 사람 뺐나라고 하는 식의 일종의 음모론이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2인 경선 했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권향엽 이 씨와 관련된 논란도 그런 겁니다. 네. 공천을 했잖아요. 그것도 여성 전략 공천이라고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하루 만에 경선으로 다시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으면 이 사람을 빼야죠. 차라리 다시 그 재공모를 절차를 밟든지 이거를 그냥 그 지역의 이 현역 의원하고 다시 권향엽 씨하고 다시 경선을 붙여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권향엽 씨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의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4선, 5선 되는 중진들도 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이 경선에 어떤 형태로든 이 개입을 해서 뭐 이 공천 경선을 통해서 이제 탈락시키는 건데 컷오프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다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지역구 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었지만 굳이 이제 따지자면 이런 것들도 저는 공관위가 관리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래놓고 공관위원장은 자기들이 엄청 잘했다라고 지금 자화자찬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빈축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고양역 후보자와 관련한 얘기는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기 네.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일단 지금 서대문 갑 같은 경우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후보를 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진상 실장 변호인이 오디션에 참가를 안 했는데 그 갑자기 튀어 들어왔다 넣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3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개 오디션이라는 게 당의 의지가 투영된다기보다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또 거기에 투표를 행사하는 어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3명을 선택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에서 컷오프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툭 하고 잘라내 버리면은 그럼 공개 오디션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점자를 위로 올리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당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당에서 다 정해주면은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후보자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선택했다고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선대위원장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천 과정에 있었던 잡음을 조금은 통합의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누군가는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허.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의 선대위를 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 원톱 선대위원장을 해도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전략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지금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대감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 2012년 모델을 갖고 와서 지금 전략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구도를 만드는 게 나름의 전략이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주면은 한 위원장의 전략, 국민의힘의 전략에 말리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대적할 만한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민주당 공천 잡음에서 나름의 이제 분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걸 통합형으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기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위원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출석했을 때에도 이탄희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친다거나 또 그게 어느 정도는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두고 난 출마하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이라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한 위원장의 맞상대로 만들어놔도 괜찮겠다. 아마 이런 전략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제안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통합이나 상생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좀 추상적인 발언이어서 어떤 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당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돼서 그런 면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또 나름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름 그동안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강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 명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이 꽤 많은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맞서는 거는 별로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맞설 수 있는 누군가를 지금 물색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큼 대중적 지지도가 나오는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찾기 어렵지 않을까요? 역시 찾다 보면은 그 정도 대중적 지지도가 나오는 거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전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사하는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원래 이재명 대표는 자기 상대는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구도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대결 구도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한동훈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설사 선대위원장을 뭐 김부겸 전 총리를 내세우건 무슨 또 다른 누구를 내세워도 여전히 이번 선거 구도는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몇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고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김부겸 총리 당장 통합 얘기를 하는데 이미 공천 난리가 나가지고 나갈 사람 다 튀어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상생과 통합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당을 구성하는 것 말고는 무슨 통합과 상생 방안이 지금 이 상황에 나올 수 있습니까? 공천 전이라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또 임종석 실장 얘기도 자꾸 되던데 언론에서 실제로 당 안에서 얘기가 되는지 모르지만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그래요. 이건 정말 임종석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해서 공천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영입해서 앉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황당한 얘기고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도 황당한 얘기일 거예요. 또 아까 이탄희 의원 말씀하셨죠. 아니 권역별 비례대표 이거 안 된다. 예? 그래가지고 불출마 선언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면 당과 그동안 입장을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던질 정도로 이재명 대표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에는 도움이 되니까 선대위원장으로 하자. 저는 이게 정치적 상상력의 부족인지 아니면은 인재 풀의 부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로 보면 이런 상황을 과연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게요. 아니, 네,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제가 그래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전략에 거기에 덫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민주당만의 선거 전략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구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 이탄희 의원도 인지도가 높습니다. 높고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한 거 이재명 대표가 랑 각을 세웠다기보다는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세운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꼭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 못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